2019학년도 1학기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수강 중인 도거동문학과 김준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란 무엇인지, 또 그들이 내세운 사상과 이론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란 1930년대부터 프랑크푸르트 소재 사회연구소에서 호르크하이머를 중심으로 공동 작업을 했던 연구자 집단을 지칭합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철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 호르크하이머,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아도르노를 중심으로 수필가 발터 벤야민, 철학자 마르쿠제,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 철학자 하버마스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독일 출신의 유대인의 상대적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지식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공산당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가진 학자들을 환영했습니다. 마르크스 사상을 가진 유대인이 많았지만 그들이 주장한 것은 유대인이 주장한 시오니즘이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한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획일적인 사상의 폭력에 맞서 그 폭력의 실태에 대한 냉철한 탐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지배 세력에게서는 유대인이며 사회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고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변질시켰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등장은 1920년대 혼란했던 유럽의 시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초토화된 국토를 재건하기 위해 힘을 모으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스페인의 프랑코, 소련의 레닌의 등장으로 유럽은 전체주의의 늪에 빠지고 말았죠. 강력한 통치자와 그를 따르는 대다수의 대중들로 인해 유럽 전역은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전체주의적 사회 억압을 비판하고 대안적 사회상을 모색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932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난 후 이듬해 사회연구소에 나치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경찰들은 사회연구소가 국가의 적대적인 행동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퇴출 명령을 내립니다. 사회연구소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구성됐을 뿐만 아니라 사회 변혁적인 노선을 주장했기 때문에 나치당의 탄압이 대상이 된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연구소는 1934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스위스의 제네바로 옮기게 됐습니다. 사회연구소가 독일에서 사라졌다고 나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35년에는 제네바에서 뉴욕으로, 1941년에는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옮기도록 지속적인 강압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며 높은 생산력과 막강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발달로 유능한 인재는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유럽에서 넘어온 인재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망명생활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그들의 사상적 노선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속된 망명생활은 사회연구소 멤버들의 삶을 방해했고 연구 의제를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와 출판 활동들은 원래 지향하는 바보다 훨씬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1939년부터 1945년에 걸친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독일이 출생지였던 사회연구소가 미국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주목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부족해진 지원 때문에 사회연구소 소속 학자들이 스폰서의 지원이 있거나 그들의 요구가 있는 프로젝트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망명생활이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1940년대 미국에서 본 풍경은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연구 주제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설명드릴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대중기반으로서 문화산업은 대량 생산과 획일화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즉 대중들은 화려한 문화의 주체적인 소비자인 것처럼 느끼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그저 문화 뒤에 숨은 거대한 자본의 교묘한 책략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이론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대부분 부유한 유대인 가정의 자녀들로 돈벌이를 위해 힘들게 노동하거나 치열한 삶을 경험한 적이 없어
현실에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혁명가들이 보기에는 그저 신선 노름으로 보였을 수도 있지만 이들의 삶과 사유의 과정은 결코 여유로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비판이론이라는 사상에 근거하여 교육, 문화, 사회, 경제, 자본, 철학, 심리, 사회, 계몽, 노동 등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항상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주요 이론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상적 기초가 됐던 비판이론과 그를 바탕으로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발전시킨 문화산업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비판이론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비판이론을 그들의 사상적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비판이론 학파라고 불릴 만큼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있어 비판이론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비판이론은 과학이론과 비교해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과학이론과 비판이론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두 이론은 그 목표를 달리합니다. 과학이론에서는 외부 세계의 성공적인 조작을 목적이나 목표로 삼습니다. 즉 행위자들은 올바른 과학이론을 가짐으로써 주변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현실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비판이론은 대중의 해방과 계몽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행위자들로 하여금 현상의 숨은 강제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진정한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려놓습니다. 자기 주변의 환경을 비판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죠. 둘째, 과학이론은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객관화한다는 것은 이론과 이론이 설명하는 대상을 명백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즉 이론은 이론일 뿐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이론은 반성적이거나 자기지시적입니다. 비판이론은 그 자체가 기술하는 대상이 둘째, 과학이론은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객관화한다는 것은 이론과 이론이 설명하는 대상을 명백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즉 이론은 이론일 뿐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이론과 달리 비판이론은 반성적이거나 자기지시적입니다. 비판이론은 항상 그 자체가 기술하는 대상 자체이거나 영역의 일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이론은 관찰과 실험을 통한 경험적 확증이 가능한 이론을 요구하는 반면 비판이론은 복잡한 평가의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이론만을 인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으로 간주합니다. 즉 비판이론은 대중들로 하여금 현상의 본질에 닿게 하고 현상 자체에 대한 기술을 하기 원하며 복잡한 평가를 통해 살아남은 인지적 이론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형이사학적 철학과 과학주의적 철학, 그리고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분석하기 위한 것이 비판이론입니다. 그들의 두 번째 핵심 이론은 문화산업입니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대중들의 문화를 대중문화가 아닌 문화산업으로 규정지었습니다. 이들이 대중문화가 아닌 문화산업이라는 말을 대신 사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중들의 문화라고 일컫는 것 중에서 진정한 대중이 주인인 경우는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현대의 대중문화에서 대중이 진정한 주인인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현대 문화산업에서 대중의 주체성, 독창성, 저항성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그들의 문화는 소수의 지배 권력, 즉 기업 권력에 의해 지배당하고 통합된다고 봤습니다. 즉 권력이 제공하는 문화와 문화시설들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할 시간 없이 그것들을 관람하고 이용하는 소비 행위 자체에만 집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거짓 개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으며 대중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저항의식을 잃어버린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문화의 모방성, 동일성 혹은 반복성을 지적했습니다. 현대 문화산업은 소수의 기업 권력의 독과점에 의해 이미 계획되고 조작되었기 때문에 현대 문화산업이 모두 획일적인 규격과 기준에 의해 동일화되는 것이 무한 반복적으로 생산된다고 봤습니다. 대부분의 문화산업은 그것이 가진 개성이 없이 독창성이 소멸됐다고 보았으며 베냐민이 주장했던 예술의 아우라는 더 이상 문화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지금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어벤져스 시리즈가 대표적인데요. 그들은 마블 세계관이라는 일종의 문화 코드를 만들어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갑니다. 대중들은 영화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영화 속의 숨은 의미를 찾는 데 흥미를 느낍니다. 대중은 모두 자신이 주체적으로 마블 시리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벤져스를 관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죠. 그들의 시각에 따르면 마블이라는 회사는 어벤져스 시리즈라는 대중상품을 이용하여 대중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등장인물을 통해 대중들에게 낯설음을 배제하고 문화상품을 소비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거대 자본이 동일한 문화상품을 끊임없이 소비하게 됨으로써 대중들을 획일적인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이는 관습적인 질서가 되어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 저항 능력을 상실시킨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문화산업이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영원히 대중들에게 약속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문화산업은 대중이 만족하거나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자극하면서 대중을 사로잡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면서 대중의 만족감을 끊임없이 좌절시킨다는 것입니다. 광고에서는 현대사회의 가치가 수반된 모델의 마른 몸 또는 부유한 생활 등을 매우 반복적으로 보여주지만, 대중들 대부분은 이러한 현대사회가 제시하는 이상적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대중은 그 환상을 따라잡기 위해 다이어트와 같은 일련의 노력들을 하지만 결국 그들의 노력은 좌절되고 맙니다. 또한 거대 자본은 대중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대중들을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대중들을 혼자 두면 그들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아도르노의 표현에 따르면 자본은 개인 주체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비판 능력을 학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끊임없이 사회를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대중이 현상 뒤에 숨어있는 권력의 본질을 깨닫기 바랐습니다. 약 90년 전 시작된 그들의 노력이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세상에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그들의 사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